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8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기사들이 신문에는 좀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짚어볼까요? 이 뉴스가 왜 오늘 조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
그러니까 세월호를 운항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죠. 국정원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상 세월호 운항의 이해 당사자가 바로 국정원 아니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 도색 작업, 바닥장판 수리, 심지어는 화장실에 쓰는 물비누 보충, 이런 것까지 이 선주나 배 운항 당사자가 이렇게 챙겨야 될 일을 국정원이 이렇게 직접 지적하면서 손수 챙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월호의 증개축, 이게 사실은 세월호 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호 참사 국민회의가 어마어마한 그런 정황 증거를 내세운 셈이 됐는데요. 언론들이 이걸 받아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병헌이 왜 뉴스의 중심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간접 책임자 아닙니까? 세월호 선주긴 하지만 말이죠.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증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한 세월호의 선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세월호 증개축에 민간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했다. 그렇다면 이거 정말 더 큰 뉴스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들을 살펴보니까 서울신문 3면에 떨렁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그나마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남탓 국회,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의혹은 늘고 있다. 이런 기사 가운데 한 토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토요일자 신문은 한겨레가 4면인가 5면에서 예. 광주발로 한 건을 기사를 썼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1면에 예.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예. 경향신문도 그 기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앙일보는 다른 기사에 이 말미에 한 토막 붙어서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예. 국정원의 어떤 주장 예. 일부를 좀 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관리 업무였다 이런 식의 국정원의 해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보니까 화장실 물비누까지 챙겼던 그런 세월호 아니었습니까? 국정원이 챙겼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 발생 초기에 예. 이 직원이 예. 세월호의 직원이 첫 사고 발생 일보를 국정원에 보고를 했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이 기사가 나왔다가 좀 사라지는 해프닝이 있었죠. 예. 예. 그 부분과도 좀 연관을 짓는다면 예.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경향도 오늘 관련한 기사가 없어요. 아니 추가적으로 더 짚어볼 내용들이 없나요? 이거 그냥 국정원의 해명 듣고 끝날 일인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오늘 조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건지. 예. 대신에 오늘 언론들, 특히 방송들, 유대균 씨가 붙잡혔죠. 유대균 씨를 수행한 여성에 대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힌 유병헌 씨의 아들 유대균 씨, 그리고 그 수행원인 여성 박모 씨를 둘러싼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흐르면서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 이 지적은 한겨레만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3면을 보니까 말이죠. MBC가 박모 씨를 실명으로 언급한 호위무사 박아무개는 누구라는 꼭지에서 이 여성인 박모 씨의 결혼 생활과 그의 남편 등 사생활 영역을 들춰습니다. 또 유병헌 회장, 유대균 씨 모두 여신도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꼭지에서는 앵커가 유병헌 회장 일가 뒤에는 맹목적이다시피 적극적인 여성들이 있다. 어떤 관계이기에 가능했을까?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SBS는요, 이 박모 씨에 대해서 범인 도피 혐의 외에는 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세월호 참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지 미지수라고 짚었거든요. 그럼 박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도대체 유대균과 무슨 관계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종편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채널A 같은 경우 좁은 방에서 단둘이 석 달 동안 뭐 했나 이런 자막을 붙였습니다. TV조선은 간판 뉴스에서 박모 씨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남편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선정적인 보도를 펴고 있는 언론의 책임을 지적하는 그런 학자들의 목소리도 오늘 한겨레가 담았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에 경향신문 인터넷판을 보니까 말이죠. 예. 유대균과 무슨 관계 이런 식의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던 경향신문 온라인판에 이런 제목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런 제목을 뽑다 보니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꼽힐 수밖에 없었겠죠. 막 나가는 언론 중에는 이 경향신문도 있었던 겁니다. 좀 진정들 하고요. 이게 도대체 유대균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붙잡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혐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해진 해운 회사 돈 35억 원 등 9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예. 뭐 이것도 연관이 있다면은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뭐 지금 유병헌에 이어서 유대균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다 이 부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영장 발부야 뭐 오늘 결론이 나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상하십니까? 제가 뭐 집유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집행유예. 수천억 배임 횡령한 재벌 회장들도 예. 3년 5년 예. 이게 일종의 좀 도식이기 때문에 예. 뭐 100억도 안 되는 99억. 예. 예. 횡령 배임액은 뭐 예. 당연히 집유 아니겠나. 예.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훈방 조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버티기, 물타기, 세월호 특별법논의, 새누리당의 대응법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또 중재안을 내놨지요.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보상, 배상과 떼어낸 진상조사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새누리당 이틀간 침묵하다가 답을 내놨는데 하지만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하는 역공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버린 거죠. 야당 안을 말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곤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밝혀지면 안 되는 어떤 지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가? 이렇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작정하고 정략적인 공방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청문회 때 문재인,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수석을 증인으로 세우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천억의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유병헌과 정권 핵심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전 후보를 청문회 석상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 공세지요.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규제 완화 책임을 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고 수습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새누리당의 주장이 공세에 가깝다면은 새정치연합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반격을 한 셈이 되는데 예.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 이명박 박근혜 세우자 사태의 그 진상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여야가 작정하고 정략적인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둘 다 정략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싸잡아서 비난할 일입니까 이게? 하나는 허무맹랑하고 하나는 현실성이 없고 그게 다 같은 정략적 공방입니까? 경향신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또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문제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9건의 부동산이 공직윤리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권은희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서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권은희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반면에 김용남 후보 있죠. 수원병, 그러니까 수원 8달구 재보선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재산을 허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선거일까지 이 사실을 투표구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에 남동생과 공동 명의로 논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가봤더니 논이 아니라 대지였다는 거지요. 토지를 논이라고 신고해서 결과적으로 5억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꼴이 됐습니다. 다만 실수였다. 이런 소명을 선관위가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취소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은희 재산 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온갖 의혹을 제기했던 신문들,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크기로 말하자면은 후속 기사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의혹만 퍼뜨리고 뭐 거기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냐는 식이죠. 이 나라 언론들의 적폐입니다. 이게 바로 대개조가 필요한 것은 국가 정권뿐만 아니라 언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예. 730 재보선 판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쫓기는 양상이 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격차가 좁혀진 모양입니다. 실제로 한겨레와 인터뷰한 김세연 새누리당 사무부총장도 서울 동작을은 새누리당이 우세였다가 단일화 이후 격차가 좁혀지면서 박빙 우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했던 나경원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유병헌 씨의 사체 발견 과정에서 보인 검경의 부실한 수사 태도로 정권 심판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은 물론이고 야권 정당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새누리당도 한동안 여유 있게 앞서간 듯했던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 이후 쫓기는 상황으로 변하자 급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어제 동작을로 총출동해서 나경원 후보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나경원 후보가 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두 후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접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문 보도를 보면은 각 당의 주장을 옮겨 적는 것 같지만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당 지도부의 동선 또 후보 캠프의 어떤 발언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상당 부분 좁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 또 눈길을 끄는 것이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정현 후보도 전남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적은 부분입니다. 애초에 순천 곡성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또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시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백혈병 사망자 어느 회사 소속인 것 같으십니까? 삼성전자일까요? 하이닉스입니다. 송모 씨, 2013년 1월에 사망한 분인데 이분이 하이닉스의 22년 차 재직자였는데요. 이 송모 씨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오늘 한겨레가 심층 리포트를 1면과 4면에서 실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백혈병을 비롯한 반도체 직업병 지난 20년 동안 최소 17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반도체 직업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1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삼성보다도 사망률이 높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사실 백혈병 직업병 사망자 삼성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2007년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다음 여론에 관심을 끌었던 삼성이었습니다. 자, 그와는 달리 하이닉스는 백혈병 등 반도체 산업재해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는데 오늘 한겨레가 공론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병으로 연구되는 백혈병 등 림프 조혈기계 질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란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SK그룹의 계열사죠? SK한테 넘어갔죠. 예. 예. 청주 톨게이트 나오니까 뭐 바로 보이더군요. SK 하이닉스. 퇴근길에 만났던 30대 중반의 여성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한겨레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백혈병 얘기를 듣고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데 뭐 몸에 좋겠습니까? 병에 안 걸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설마 하며 다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이닉스 노동자들 상당수의 입장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자기 몸 버려가면서 남의 돈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득을 챙기는 총수들, 이 총수들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일까? 경제개혁연대가 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봤더니 말이죠. 총수 급여 논의 없이 임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재벌 총수와 그의 가족들이 적절한 산정 절차도 없이 거액의 연봉을 마음대로 챙기고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재벌 총수의 셀프 연봉에 제동을 걸고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때문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개혁연대가 어느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 호텔신라,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한화, CJ, 금호석유화학, 동부제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총수 일가에게 부적절한 보수를 지급한 의혹이 있는 9개 회사를 분석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30억 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에서만 아버지 56억, 아들 18억 3,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내 다른 등기이사에 비해서 연봉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회사가 적자 상태인데도 총수들이 높은 보수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김준기 동부제철 회장 그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임원 보수 공시의 세부 사항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등 당국이 직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결국 임원 보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또 경향신문 이면 또 한겨레에도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마른 장마 탓에 복숭아, 수박 같은 여름 대표 과일들이 산지별로 출하 시기가 분산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출하되면서 가격 폭락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가 더워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된 복숭아 물량은 총 6,87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배 늘었습니다. 물량이 늘면서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락시장에서 도매 거래된 백도 복숭아의 경우 4.5kg 상자당 16,160원이었습니다. 작년은 2만 원대였는데, 예. 22,915원이었는데 한 3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남부, 중부 시차 없이 동시에 출하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복숭아, 수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또 농산물 시장 사실상 전면 개방에 따라서 농민들의 지금 한숨이 깊어졌는데 말이죠. 이상기후에 공습까지 겹쳐졌으니 그야말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3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가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쌀을 제외한 콩,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가 식량 안보의 직격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말이죠. 1980년 한국은 여름 냉해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니까 쌀 구하기에 혈안이 됐었죠. 당시 쌀 생산량은 355만 톤으로 그 전해보다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 곡물 메이저 회사에 매달려서 쌀을 구했는데 그 가격은 국제 시세의 2.5배인 톤당 $500였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식량을 구해올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돈을 주고도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량이 말 그대로 무기화 되는 것이 되겠죠. 정부의 식량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데요. 지금 자급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났어요. 자급률, 지금 쌀 자급률은 89.2%에 해당하는데 식량 자급률은 47.2%, 곡물 자급률은 23.1%입니다. 쌀 말고는 다른 것들은 현격하게 자급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밖에서 들여올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면은 우리가 쌀은 그런 대로 구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도저히 구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대책 없이 이렇게 식량 속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세월호 참사만 보더라도 참 대책이 없는 정부임이 드러났는데 말이죠. 관련 기사가 오늘 세계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롯데월드 괜찮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이면에 실었습니다. 싱크홀 불안감 커지고 있죠.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 최근에 발견됐는데 조선일보의 롯데월드를 대변한 듯한 해명은 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점, 이런 발언한 점을 해명으로 내놓았습니다. 박원순이 그랬는데 야 너희들 그렇게 반대하지 마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사 낙하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서울시는 장비가 추락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었지만은 롯데는 300군데에 35개 종류의 안전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 없다. 세 번째, 교통난 해결 문제인데 서울시는 4,500대가 몰리면 교통 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롯데는 도로를 확장하고 환승센터를 설치했으니 걱정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가 문을 못 열었다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이면에서 문제 삼고 나서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조선일보 얘기는. 예. 박원순 시장이 싱크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 여러 번 믿어라. 언제부터 이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 무게를 실었는지. 하여튼 자기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반대편 쪽 입장을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대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박원순 시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인지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문제없다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IMF 바로 며칠 전에도 한국 경제 문제없다던 그런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문제없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얼마 안 납두고 리만 브라더스 인수해야 된다.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걱정이 큽니다. 중앙일보가 가뭄, 녹조, 낙동강은 거대한 오염호수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제목까지 통틀어서 4대강 이야기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거대한 오염호수가 됐다라는 진단이 없다는 거죠. 다만 보건설로 물 체류가 늘어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짚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설은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형 마트 내 키즈 카페. 주말마다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아이들은 아빠보다 더 큰 고민형에 올라타고 비눗방울 놀이장, 볼풀장, 그러니까 볼을 가득 채워가지고 마치 풀장처럼 즐기도록 만드는 볼풀장, 그리고 공기 튜브 터널과 모래 놀이터. 여기서 아이들이 알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지요. 타고 놀 수 있는 기차부터 장난감 가스레인지가 갖춰진 주방, 크레파스로 사방에 낙서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연령대별로 놀이기구가 모두 마련되어 있다는 거지요. 불과 몇 천 원의 입장료만 내면 아이는 물론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에게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풀어놓고 엄마, 아빠는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잠시 해방할 수 있는 거죠. 홈플러스가 그런데 말이죠. 장사가 되니까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연 키즈 카페에다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장사가 되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할 테니까 당신들 나가라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키즈 카페 운영자들은 3천만 원을 받고 매장을 비워줬다고 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MBC 2580에서는 홈플러스가 한 경품 행사에 1등 당첨자에게 경품을 안 준 그런 사례들이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 노트북을 복원했고 거기에서 평소 세월호 운항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아니라 국정원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내 집기 교체와 도색 작업, 심지어 안내 문구 부착까지도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를 소유한 회사가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어서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지적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2개월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보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이름, 작업 담당 회사명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화장실 휴지 물비누 보충 지적까지 국정원의 지적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돼 있다가 수거된 노트북을 가족대책위 측에서 복원한 문건입니다. 출입 문턱 타이거 테이프 작업. 이상은 뉴스K 보도. 그런데 JTBC는 참사의 원인이었던 세월호 중계축을 국정원이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불법 중계축한 것으로 드러난 선내 유전 회장의 갤러리와 선미 객실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증축 완료된 이후에 이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서는 이 증축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 내지는 상당한 의견 진술을 한 것으로 이 자료상으로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다른 방송은 단신 처리 정도로 야당은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문건에 나온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보안 측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운영과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운영 또 운항에 국정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찌 이 뉴스가 작게 처리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렇다면 같은 날 이 나라 방송 뉴스가 주목한 소식은 어떤 것? 초범인데다 범인 도피 혐의 외에는 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세월호 참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균 씨가 검거될 때 함께 있었던 박수경 씨. 유 씨의 도피 생활 내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인데요. 박 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신 박수경 씨 외에도 신엄마, 김엄마 등 유병헌 회장 일가주에는 맹목적이다시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기에 가능했을까? 이상은 MBC. 이제부터는 채널A. 그리고 TV조선.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는 비좁은 단칸 오피스텔에서 석 달 가까이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TV도 안 받고 컴퓨터나 인터넷도 쓰지 않았으며 전화도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대균 씨를 위해 호텔을 찾아 나설 정도로 열의를 보였는데 자신의 두 아들은 버려뒀습니다. 박 씨의 남편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 부모로부터 아이들 먹을 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박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담하게 서울 근교 호텔을 은신처로 물색하고 자식을 버린 채 도피 행각을 벌인 박 씨는 도주 98일 만에 꼬리가 붙잡혔습니다. 석 달 넘게 숨어 살았던 유대균과 박수경 씨. 조력자 말고도 인근의 치킨 배달부가 만났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의 남성은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뼈 없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